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30년을 살아온 저에게 몇 년 전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을 꾼 듯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믿을 수 없던 그 일을 겪고 나니 남은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더군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 누군가는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거짓말 같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절실한 마음이 어디까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날의 놀라우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모두 깜짝 놀랄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늘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씀만 건네주셨던 분이죠. 미숙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 고생이 많다.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최고야. 내가 어딜 가나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한다니까. 그러면서 가끔 가족들 모르게 용돈도 쥐어주시고 저를 항상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저를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은 허물이라 구박할 수도 있는 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고마운 분이셨죠.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야 제 자궁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리며 저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가끔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이 좋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는 아버님에게서 진짜 든든한 아버지의 정과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 그렇게 저에게 애정을 주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긴 세월 동안 제가 미처 몰랐던 많은 일들이 드러나고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한참 담잠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위암 판정을 받으신 지 1년이 지나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상주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하루 남편과 교대한 날 아버님이 유명을 달리하신 겁니다. 아무리 투병 중이셨다고는 하지만 막상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게다가 내내 병실을 지키다 하룻밤 자리를 비운 사이 돌아가셨다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임종을 지켰을 게 분명한 남편이 왜 연락하지 않은 건지 이상했어요. 전날 초저녁에 남편과 교대하며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보, 오늘 하루만 부탁해.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서 갈아입을 속옷도 없고 편하게 좀 씻고 싶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올게. 내일 주말이니까 출근 안 해도 되고 괜찮지?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깟 옷이랑 샤워가 뭐라고.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신 걸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비운 건지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간호사와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경황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임종을 알리는 전화도 남편 대신 간호사가 해줬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자꾸 눈물이 흘러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면서도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일주일이나 잘 버텨주시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뒤 가장 마지막까지 청력은 살아있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으신 것 같아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마음이 너무 초조했어요.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실로 뛰어 올라가 잠든 듯 눈 감고 계신 아버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미숙이 왔어요. 그동안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히 쉬시고 다음 생엔 꼭 아버님 친딸로 태어날게요. 그 말을 하며 오열하니 주위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까지 함께 울어주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벌써 장례 준비를 알아보러 갔나 싶어 간호사에게 훌쩍이며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러자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그 보호자님은 안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병실에 없었어요? 아니 그럼 임종을 지키는 사람도 없이 아버님은 혼자 돌아가신 건가요? 네, 저희가 계속 살피긴 하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릴 틈이 없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곁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의식 없는 부모를 놔두고 어디를 갔단 말인지 너무나 황당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더군요. 아버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의료진이 사후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계속 눈물이 흘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정신없이 장례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도 걸어오지도 않았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상복을 갈아입고 친척들에게 부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눈물이 흘러 상조 직원들이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그러다 아침나절이 되어서야 남편이 연락해 왔어요.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물었죠. 당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셨단 말이야. 당장 와! 근데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도 슬픔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죠. 알았어, 지금 갈게. 냉정한 말투에 화가 치밀더군요. 하지만 결정할 게 어찌나 많은지 상조에서 직원들이 이것저것 물어오는 통에 오래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전화를 끊은 뒤 여기저기 불러다니며 결정할 일들을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도착한 것 같더군요. 헌데 입구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아는 채 빈소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상주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탁자에 앉아 육개장을 먹으며 태연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바짝 붙어 앉아 있더군요.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짙은 화장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도가 경건하기는커녕 남의 상갓집에서 호들갑스럽게 웃어대는 꼴이 경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그곳이 시아버지 빈소라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귀찮은 회방꾼이라도 온 것처럼 짜증이 잔뜩 드러난 얼굴이었죠. 아, 왔어? 나 옷 다 갈아입고 이제 밥 한 술 뜬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아들이라는 인간이 내뱉는 말이 고작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여자분 누구세요? 제가 여자를 보며 묻자 그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직원 오유리입니다. 보고 듣고 상무님 위로해드리러 왔어요. 위로해주러 왔다는 여자가 상주와 딱 붙어 앉아 농담 따먹기나 하며 웃어 제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한 표정을 간신히 감추며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손님 대접하느라 바쁘잖아. 그때 장례식장 직원들이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생전 사진을 건네주자 배경을 바꿔 액자에 고이 담아왔더군요. 사진 속 아버님은 밝은 얼굴로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도 모르게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 제가 아플 때면 누구보다 걱정해 주시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꼭 포장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죠. 이거 오늘 모임에서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 생각나서 포장해 왔다.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 그 기억이 떠오르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님,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지켜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며 으르렁거렸어요. 아이, 그만 좀 해. 남들 보기 창피하게 왜 이렇게 오바야? 누가 보면 네가 딸인 줄 알겠어. 노인네 인제야 편히 쉬시게 됐는데 눈물 콧물 그만 짜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울었다고 타박이라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군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주가 자리는 안 지키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저 여잔 대체 뭐야? 남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웃어도 되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정미숙, 분위기 파악 좀 해. 여기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내가 상주라고? 분위기 파악?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누군데? 임종도 못 지킨 주제에 당신 밤에 어디 갔다 왔어? 분명히 아버님 곁에 있으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밤새 어디 있다가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난 거야? 야, 말 조심해. 유린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래처 직원? 웃기고 있네. 거래처 사람들은 아직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모를걸? 내가 김 부장님한테만 연락했고 김 부장님이 직원들 출근 후에 거래처에도 연락 돌린다고 했거든. 근데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저 여자는 아버님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검은 옷까지 차려입고 왔을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말해줘? 저 여자가 요즘 당신 뻔질나게 불러내는 그 여자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아버님 병원에 있느라 정신없으니 그 사이에 또 예전 버릇 나온 거잖아. 아이, 버릇이라니. 당신 그 바람기 말이야. 저 여자가 상간녀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둘이 밤새 같이 있다가 내 전화 받고 여기까지 같이 온 거잖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여자를 버젓이 데려와? 미친 거 아니야? 상간녀? 유린 그런 여자 아니야. 그때 여자가 다가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괜찮아요. 사모님이 경황이 없으셔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만 가볼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자는 보란듯이 남편 손을 꼭 잡고 뭔가를 속삭이더군요. 남편도 그 여자 허리를 살짝 감싸며 답했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이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죽일 놈. 니놈 제삿날이 오늘이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데 그 말투며 사투리 섞인 억양이 완전히 돌아가신 아버님과 똑같았던 거예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그런데 고개를 든 남편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눈동자가 돌아가더니 온몸이 경직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남편을 흔들며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그 모습을 본 상조에서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상조가 쓰러졌어요. 빨리 119 불러.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 오신 친척들과 직원들도 모두 놀라서 달려왔죠. 남편의 상간녀가 분명한 여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다행히 덩치가 큰 직원 하나가 남편을 업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옆 건물에 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아버님 장례식장과 응급실을 오가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면 외아들이 부모님 잃고 충격이라도 받은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장례식장에서도 빈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니. 쓰러진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보다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컸죠.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수씨 깨어나면 꼭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기다리며 계속 마음속으로 아버님께 사죄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검사만 받으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담당 의사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호자세요? 환자분이 검사 도중에 의식은 되찾으셨는데요.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요. 네? 이상한 증상이요? 무슨...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의사를 따라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열자 남편이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절 보고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미숙이 왔구나. 고생이 많지 우리 며느리. 순간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분명 남편의 목소리인데 말투가 아버님이셨어요. 그 특유의 사투리, 늘 저를 부르던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까지.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미수가 나다. 진수 자식이 아니라 네 시합이란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니 절 보며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락없는 아버님의 미소였어요. 맹세코 남편은 한 번도 절 보며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죠. 물론 신혼 때야 그런 적이 있었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핑계로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기억조차 희미한 일이 되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그러자 남편, 아니 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편이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니? 나도 놀랐다. 저 손길 가다가 이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만 돌아와 버렸지 뭐냐. 그 모습을 본 의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보호자님, 그 환자분이 자꾸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님이라고 하시는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장애일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쩡하다고요. 미수가 이리 와봐라. 왜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리며 엉거주춤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작년 추석 때 네가 특별히 해준 음식이 뭐였지? 그리고 그거 먹고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니? 저는 깜짝 놀라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어요. 그때가 아버님이 막 암진단을 받으셨을 때였거든요. 저는 충격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아버님을 위해 특별히 도토리묵을 직접 쏘아드렸고
아무것도 먹기 싫다던 아버님은 묵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우리 며느리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겠다. 묵은 우리 미숙이가 만든 게 최고다. 하지만 그때 집에는 저와 아버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에는 그런 사소한 대화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아, 그리고 너 내 금고 비밀번호 알지? 진수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너한테만 말해줬잖아. 네 생일이랑 결혼기념일 합친 거. 거기에 내가 너 주려고 모아둔 게 있다. 남편이 아버님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자 충격은 더했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은 절대 금고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단 한 사람, 저에게만 귀뜸해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또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이 못난 놈이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바람 피운 것도. 미안하다, 미숙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놈을 더 혼내줘야 했는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겉모습은 남편이지만 영혼은 아버님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남편, 아니 아버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신 거예요?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이 확신에 찬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네 시아버지 박만수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밖으로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남편, 아니 시아버지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빈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잊은 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도저히 저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시집온 첫날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우리 부부한테 딸이 없으니 너를 딸로 생각하겠다고 했잖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럼 5년 전 제 생일날 아버님이 주신 선물은요? 지갑. 진수 녀석이 네 생일 잊어버린 게 미안해서 내가 대신 백화점에 데려가서 사줬잖아. 진수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건 정말 아버님이 맞았어요. 남편은 모르는 저희 둘만의 비밀을 줄줄이 딱딱 맞추셨거든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시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 남편의 몸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잘 모르겠어. 죽어서도 이놈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녀석이 내 귀에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더라고. 애인을 만나러 간다나? 어머나, 그걸 들으신 거예요? 아이, 그럼 눈도 못 뜨고 말은 못했지만 들리는 건 다 들렸어. 여자 만나러 가느라 아비 목숨줄 끊어지는 것도 모르더니 장례식장에서까지 바람난 여자 데려와 희희낙락.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저승에 못 가겠더라. 그래서 내가 저놈 혼내주고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놈 몸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이것 좀 봐라, 미숙아. 남편의 휴대폰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유리 너무 외로워. 빨리 와요. 오빠, 그 늙은이 장례식 끝나면 우리 여행 가요. 이제 그 많은 재산 다 오빠 거 되는 거 맞지? 빨리 죽어서 정말 다행이다. 오빠가 노인네 황천길 건너길 손꼽아 기다렸잖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두 인간이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며 주고받은 내용이 빼곡했어요. 그렇게 빌었으니 장례식장에 와서도 웃음이 터졌나 보더군요.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아버님도 기가 막히는지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봐라. 이놈이 1년 전부터 바람 피웠더라고. 거래처 직원도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였나 보다.
거기다 이놈 2년한테 돈을 엄청 받았었어.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 여자 이름으로 오피스텔까지 사준 모양이다. 천하의 못난 놈. 그날 저녁 아버님은 남편의 몸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가시며 말씀하셨죠. 일단 내 장례식부터 제대로 치러야지. 헌데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남편의 상간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달려와 물었어요. 오빠, 아니 상무님 괜찮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자가 달려오자 아버님은 손을 저으며 가까이 오는 걸 막으셨죠. 아니 넌 누구야? 아니, 상무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유리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한 아버님은 인상을 쓰며 여자를 밀어내셨죠. 유리? 난 너 같은 여자 모른다. 당장 나가! 그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왜 이러는 거예요?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거예요? 나라고요, 유리! 하지만 아버님은 신경질적으로 여자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죠. 이 여자야, 내가 당장 나가라고 했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누가 너 같은 걸 불러? 사람들 욕하기 전에 얼른 사라지라고! 그런 호통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상간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무슨 짓 한 거예요? 상무님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이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이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너 당장 입 다물고 안 나가? 내 손으로 끌어내야 나갈 거야? 아버님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상간녀는 울면서 빈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남편의 몸으로 제대로 된 상주 역할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시신 앞에서 곡을 하고 사람들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진수가 맨날 껄렁껄렁하게 사는 것 같더니 그래도 아들이라고 듬직한 면도 있네. 아유 그러게. 다들 이 집 아들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난리더니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님은 계속 남편 몸으로 지내며 열심히 상주 역할에 전념했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자기 손으로 치르는 기분이 어떨지 안타까우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며칠 후 드디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님이 절 부르셨어요. 미소가 이것 봐라. 이놈이 숨겨둔 통장이야. 아버님은 남편의 서재에서 비밀 장부를 찾아내셨어요. 거기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출처와 액수가 차곡차곡 기록돼 있었습니다. 무려 15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분명히 이 돈으로 그년이랑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주고 살았을 거다. 너한텐 싸구려 양말 한 짝 사다 준 적이 없는 인간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저는 늘 검소하게 사는 게 버릇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남편은 아버님이 젊어서부터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맡아 대를 잇고 있었지만 매출이 형편없었습니다. 회사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랑 놀러 다니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뭐 남편이 그렇게 산 게 처음도 아니었어요. 전에도 몇 번이나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데 자식도 없는 제가 이혼을 고민하다 그냥 주저앉은 건 순전히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이 못 낳는 제 핑계를 대며 바람을 피웠고 아버님이 그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혼쭐을 내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정으로 돌아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암 판정받고 투병하시는 1년간 남편에게 신경을 쓰시지 못하자 또다시 여자를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상에,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요. 그동안은 그래도 회사 돈에 손대는 일 같은 건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기고만장했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어쩌긴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네 것부터 찾아줘야지. 네? 제 거라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 며느리.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아버님은 자기 아들의 몸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먼저 은행에 가셨죠.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예금을 전부 제 명의로 바꾸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건 원래 다 네 돈이다. 네가 30년 동안 아껴서 이 정도를 살 수 있었던 건데 은혜도 모르고 전부 지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더니 이번엔 부동산에 가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이 집도 나는 너한테 주고 싶다. 20년 전 이 집을 살 때도 사실 나는 네 명의로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땐 너희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이름으로 사주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었지. 근데 이젠 안 된다. 이 인간은 또 여자한테 눈 돌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니? 괜히 여자한테 다 털리기 전에 얼른 네 이름으로 바꿔두자꾸나. 그래서 저는 자산이라곤 하나도 없던 밥순이에서 순식간에 몇십억이 넘는 부를 손에 쥐게 됐어요. 아버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언젠가는 꼭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기도 전에 병이 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이젠 내가 미련도 걱정도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두 사람이 잊고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여자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버님이 모두 무시하셨어요. 전화를 차단하고 문자 메시지에 답도 안 했죠. 집으로 찾아와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러자 독이 바짝 오른 모양이더군요. 결국 남편의 회사에까지 연락해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의 상을 치른다며 휴가를 낸 상태였죠. 그래서 남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여자가 뜻밖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의 결심을 까맣게 모른 채 아버님은 저에게 재산 넘기는 일에 신이 나셨어요. 그런데 예금과 집을 전부 저에게 넘긴 아버님이 남편의 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아버님은 서류를 읽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 이미 이혼 준비 다 해놨구나. 재산 분할은 하나도 안 하고 위자료도 없이 너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이었어. 그동안 널 지켜주던 내가 병에 걸리니 언젠간 널 내쫓고 그년을 집안에 끌어들이려고 한 게 틀림없다. 이 괘씸한 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정작 12번도 더 이혼하고 싶었던 건 전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거기다 돈을 안 주려고 합의서도 위조하려고 한 걸 보니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바로 잡아주마. 아버님은 남편의 몸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셨어요. 그러고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셨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든 조건이 말도 안 되게 저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변호사 앞에서 자기 아들인 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어서 바람을 피웠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위자료로 3억을 지급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으셨어요. 네? 아니 박진수 씨, 아무리 외도하셨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너무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나중에 후회하셔도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세요.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요. 아내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고 법원에 제출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모습을 한 아버님의 활약으로 저는 그간 억울한 세월을 전부 보상받게 됐네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 상간녀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과 저의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며칠 후 상간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한 낯선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무척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신 할머니는 눈매가 보통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절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저기 상부님 안에 계세요? 이것 보게.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것도 이번엔 일행이 있으시네? 하지만 어이없어하는 절 보고도 상간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죠.
아줌마랑 볼 일 없으니까 빨리 상무님이나 불러줘요. 지금 어디 와서 그 사람을 당당하게 찾는 거야? 지금 집에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 그래요? 상무님이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상간녀가 눈을 번뜩이며 하는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상대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요? 그럼 내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몰래 지켜보니 당신이 상무님 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러던데? 그날 빈소에서도 이상했고. 설마 돌아가신 부친이 상무님한테 빙이라도 한 거예요? 뭐야? 너 이상한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하지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상간녀가 눈을 빛내더니 고개를 돌려 함께 온 요상한 복장의 할머니를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셨어요. 이 집에 원혼이 붙어 있구나. 산 사람 몸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소리를 하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니, 할머니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그 말에 상간녀가 얼른 대답했어요. 이분은 용하기로 소문난 김보살님이세요. 상부님이 이상해진 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오빠, 아니, 상무님 좀 낫게 해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모시고 왔어요. 뭐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말도 없이 마음대로 남의 집에 사람을 불러들여? 당장 모시고 나가지 못해? 하지만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김보살이라는 할머니가 저벅저벅 걸어들어와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너무 섬뜩해서 막무가내로 몰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원한이 대단하구나. 돌아가신 분이 한이 많아서 아들 몸에 들어가 있어. 이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산 사람도 같이 죽어. 그때 안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의 몸이지만 표정과 걸음걸이는 완전히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이 김보살이라는 여자를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뭐야 이 무당은? 누가 불렀어? 그 말씀에 김보살이 아버님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이승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서 저승길로 가셔야지. 왜 아들 몸을 빼앗고 계십니까? 빼앗긴 누가 빼앗아? 이놈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냥 놔둘 수 있나? 아버님과 김보살이 대치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말했어요. 오빠 정신 차려. 나 유리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혼하고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여자를 밀쳐내고 소리치셨어요. 사랑? 네가 감히 사랑을 알아? 멀쩡한 남의 남편 빼앗아가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나 죽으면 내 아들한테 들러붙어 짠물 단물 다 빨아먹으려는 속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버님이 호통을 치자 상간녀가 이번엔 김보살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보살님, 제발 오빠 좀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 말에 김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원혼을 쫓아내주마. 대신 굿을 크게 해야 해. 300만 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당장 드릴게요. 빨리 해주세요. 상간녀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려 하자 아버님이 비웃으셨어요. 300만 원? 그 돈 다 내 아들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지? 이것이 그 돈으로 무당을 사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더니 아버님은 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소가, 당장 저 무당 쫓아내. 나는 49일 전까지는 절대로 안 간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때 김보살이 소리를 질렀어요. 영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49일이 지나도 못 가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천을 떠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며느리 지키는 게 먼저야. 아버님의 서슬퍼런 고함에 김보살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어요. 다음 날, 이번엔 김보살이 아예 굿을 버릴 준비를 다 해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상간녀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담을 넘어 들어와 김보살에게 문을 열어줬더군요.
그러고는 마음대로 마당에 제단을 차리고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절대 못 물러나. 꼭 오빠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 순간 김보살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바시 대신 할보모시여라. 원한 맺힌 넋이여 풀어가거라. 아버님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굿소리가 점점 커지자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저는 아버님의 신음을 듣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수가, 저 무당이 날 쫓아내려고... 아버님이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죠. 밖에서는 김보살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박만수 영감,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아니야, 안 돼. 이놈이 지은 죄를 다 밝혀야 해.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야, 이 사기꾼 무당아, 당장 그만둬! 김보살과 아버님이 마당에서 대치했어요. 영감님, 이러시면 영감님도 좋을 게 없어요. 순순히 저승으로 가세요. 저승은 내가 할 일 다 하고 알아서 갈 거야. 그때 김보살이 뭔가 가루 같은 것을 아버님께 뿌렸습니다. 악귀야, 물러가거라! 순간 아버님이 크게 비명을 지르시며 쓰러지셨네요.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미수가, 우리 며느리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안 돼, 아직 할 일이... 그때 잠깐 남편의 눈빛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이,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하지만 금세 다시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안 돼, 아직 못 가! 아버님이 있는 힘을 다해 버티시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김보살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원한이 이렇게 깊어서야. 이승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못 떠나시는가? 그때 상간녀가 갑자기 달려들어 남편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아버님 장례만 끝나면 나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이 많은 재산은 어쩔 거야? 그 순간 아버님이 상간녀를 무섭게 노려보며 외치셨습니다. 이게 어디 감히 내가 어렵게 모은 재산을 누려? 이건 다 우리 며느리 몫이야. 너같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나가, 당장! 그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김보살이 펼쳐놓은 굿상을 발로 차버리셨죠. 놀란 김보살은 기겁하며 도망쳐버리고 결국 그날 굿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상간녀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기가 센 거야? 뭐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절대 포기 못해. 다음엔 무당 10명을 데리고 와서라도 내가 저 노인네 귀신 몰아낼 거라고. 그 일이 있고 아버님은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열심히 회사에 드나드셨어요. 그리고 49제를 이틀 앞둔 어느 날 회의를 통해 아버님의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꾼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젊은 날을 바친 회사가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수 상무님, 검찰입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으니 내일 검찰에 출석해주세요. 자진 출두하지 않으시면 영장이 발부되니 꼭 자발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를 받고도 아버님은 오히려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녀석이 벌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검찰에 진수놈 횡령 증거 다 제출했거든. 아유, 이제야 못다한 일 끝낸 기분이다. 그 죄 지은 놈 정신 차리도록 하고 회사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를 지켰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 아버님. 저는 왠지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떠나실 때 못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해 마음을 다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결혼 생활 순전히 아버님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어요. 손주도 하나 낳아드리지 못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수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은 하늘에서 점지해 주시는 건데 진수 그놈이 부모 될 주제가 못 됐던 거야. 네가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담고 기죽어 산 거 알고 있다. 이제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시부모 그늘에서도 남편 그늘에서도 벗어나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내일 꼭 내 금고 열어보거라. 비밀번호는 너랑 나만 알고 있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을 거야. 네, 아버님. 다음엔 저랑 진짜 부녀로 다시 만나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한 아버님이 잠들듯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49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님과 30년의 세월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작별 인사를 한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보다 한은 남지 않았죠. 부디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시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들었죠.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씨, 노인네, 도대체 비밀번호가 뭐야? 투덜거리는 게 영락없이 철없는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은 기분으로 중얼거렸죠. 아버님, 역시 떠나셨구나.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와보니 남편이 절 바라보는데 눈빛도 전날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쓰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것도 남편이 분명했죠. 야, 아침에 전화가 와서 깼는데 검찰에서 날 찾는 것 같아. 너 뭐 아는 거 없어? 글쎄, 오라면 가봐야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부르는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짜증을 냈어요. 아이, 뒷목은 왜 이렇게 당기는 거야? 오늘 보양식 좀 만들어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피곤해 죽겠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느라 기력이 다 떨어졌나 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얼마나 놀랄까를 떠올리니 고소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양식 좋지. 안 그래도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것 같은데 먹고 힘내. 근데 그건 나 말고 당신을 애타게 찾는 상간녀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뭐? 그게 뭔 소리야? 너 아직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 그 여자는 그때 집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어요. 박진수 씨, 문 좀 열어주시죠. 남편은 깜짝 놀라서 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누가 오기로 했어? 저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죠. 아니, 당신 찾아온 것 같은데? 어서 나가봐. 다음 순간 남편이 문을 열자 경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씨? 거래처에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사건 말고도 배임과 횡령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 아시죠?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도 없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 잡아가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고도 남습니다. 박진수 씨의 비리가 가득 담긴 증거가 제출됐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이거 놔! 난 억울하다고! 여보,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봐. 왜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어서! 하지만 저는 팔짱 끼고 끌려가는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죠.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다 꾸민 일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 역시 그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됐더군요.
남편이 법인카드를 상간녀에게 주고 상간녀가 그 돈으로 신나게 사치를 일삼은 대가였죠. 남편이 끌려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아버님이 생전에 쓰시던 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그토록 열려고 애쓰던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어요. 금고 한쪽 구석에 꽤 묵직해 보이는 금괴들이 있었거든요.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금괴와 그 아래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익숙한 아버님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꼿꼿하고 바른 아버님을 닮은 반듯한 글씨였죠. 미수가, 그동안 시부모 싫은테 내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구나. 혹시나 네가 나중에 혼자 남겨질 날이 올지 걱정이 돼 이 노파심에 남기는 거니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 네가 나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줬듯 이것들이 너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아버님은 여유가 생기실 때마다 금을 모아 저의 노후를 대비해 주셨더군요. 아마도 자식도 없고 남편의 극진한 사랑도 없이 늙어가는 제가 안타까우셨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금액을 떠나 그 사랑과 정성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토록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저의 행복을 바라셨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저 이제부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꼭 즐겁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긴 법정 공방을 거쳐 남편에겐 징역 7년, 그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간녀에게는 징역 3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생사를 넘나드는 노력 덕에 남편과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복역하면서도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네요. 자신은 저와 이혼을 한 적도 집과 예금을 제 명의로 넘겨준 적도 없다고 답답해했죠. 기본적으로 남편은 귀신이나 빙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상간녀의 설명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된 일이라 더 황당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승 가는 것도 미루며 지켜주신 덕에 혼자서도 힘들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다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평소 아기자기한 물건과 그릇을 좋아하던 제 취향을 살려 예쁜 그릇과 장식품들을 파는 아담한 가게를 차린 겁니다. 비록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와 취향이 비슷한 단골도 생겨나고 가까운 상인들도 놀러와 매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아버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면 아버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으면 바람결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수가 잘 살고 있지?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 지켜주신 덕에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큰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 중 일부를 제가 봉사 다니는 보육원과 어린이 의료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비록 제가 낳은 아이의 부모는 되지 못했지만 수많은 아이의 부모가 되어 매일매일 감사의 편지를 받고 흐뭇해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놀랍도록 믿기 힘든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 일을 겪기 전에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한 제 운명을,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자식과 남편의 사랑 대신 무한한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또한 아주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대신 다른 무언가를 넘치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모자란 게 있다면 반드시 넘치는 게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많은 응원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